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정학적으로 역사를 볼 때는 그 일어난 일만큼이나 일어나지 않은 일도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학 자체가 바둑이나 체스와 같은 게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면 지도자들이 어떤 결과가 왔을까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게 재밌죠, 이게. 6.25 때 전황인데요. 처음에 일방적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하고 부산 라인이 있었는데, 메가더가 전격적으로 인천 상륙을 해가지고 밀고 올라갔죠. 밀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키신저 같은 전략가의 해고는 평양 원산 라인, 원산이 여기 있거든요. 평양 원산 라인에서 만약에 멈췄다면 여기서 휴전을 요구했다면 상당한 이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인구로 한반도에 사는 우리 조상들일 텐데 한반도에 사는 인구의 80%가 포함이 된대요. 20%가 있는 거죠. 평양 이북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도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범퍼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교전 중이지만 중국한테 사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공 보고 우리는 너희한테 침략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여기서 이제 교착하느라고 2년을 썼거든요. 고지전 하면서. 그죠? 여기서 평양 원산에서 딱 선을 긋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강대국들 간의 체스판이 여기서 멈추는 거지 뭐. 여기서 멈췄잖아, 70년 동안. 우리는 이 안에서 뭐 간첩도 내려오고 뭐 막 우리는 시끄럽고 막 하지만 그건 다 고지전 같은 거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다면 그건 별거 아닌데 우린 또 그 안에서 충실하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연기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롤플레잉을 해야 되는 건데 강대국들은 그냥 여기서 멈췄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의 그 식견이 있는 거야. 오늘을 이해하는 식견이 여기에. 자, 첫 번째 가정이 20년 후에 이제 15년 지나서 키신저가 책을 다시 씁니다. 근데 내가 한던 자료랑 다른데? 라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지만 소련하고 중국의 비밀이 많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자료는 이제 60년대, 70년대에 눈 더듬어가지고 한때는 우리나라의 진지한 지식인들이 북침을 믿어서 진짜로 이 수정주의가 문서 다 나오면서 그건 이제 끝난 거야. 그거는 끝났고 남침은 남침인데 중국이 내려왔니 안 내려왔니 키신저 입장 바꿨어. 왜냐하면 중국은 개입하기로 처음부터 마음먹었어. 오늘 중국 얘기인데 중국은 미국의 전략가들이 베트남전에서 강박을 가졌던 것처럼 메가더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중국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온 거라고 했던 그 정설이 지금 흔들려. 왜냐하면 중국 문서가 나왔는데 그냥 각오를 해. 이런 얘기는 해. 모 대통령이 평양 원산 라인에서 있으면 내가 제일 좁기 때문에 육군이 약한 미국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제일 좋은 방어선이에요. 그러니까 평양 원산 라인이 한반도에서 가장 짧아. 펑더와이한테 이렇게 지시해요. 6개월은 시간을 줄 수 있다. 만약에 그러면 6개월 더 준비해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중국은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려왔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우리가 옆에 우리의 진짜 지정학은 중국이잖아. 우리가 중국 하나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사는데 실패를 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하나만 잘 이해해도. 중국은 우리한테 굉장한 상수예요. 그게 이제 키신저가 이제 15년 후에 쓴 온 차이나라는 책에서 입장 바꿨고 그게 맞아요. 내가 읽은 책들도 그래. 문서를 보면 해제된 문서를 보면 중국은 처음부터 같이 계획을 했어. 거의 처음부터.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인데 중국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게 1949년이야. 1949년인데 그 1년 후에 김일성이 아주 난리치니까 내려는 가는데 그때 중공은 참전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참전을 하고 안 하고 아니라 오히려 김일성이 참전을 막았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모 대통령 저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해서 대구, 부산까지 내려갔을 때도 모 대통령은 계속 여기 만주에다가 군대 보내고 계속 들어올 기회를 혹시나 노렸는데 김일성이 계속 말렸어요. 김일성이 밀리고 나서 이제 요청을 한 거고. 두 번째, 여러분 1990년대 이후로 남북 간의 경쟁에 대해서 남북 간의 경쟁, 체제 경쟁에 대해서 이 비등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우리나라의 대땅트인 이제 햇볕 정책을 할 때 우리나라의 이제 친북적인 혹은 뭐 친사회주의적인 진영에서조차도 어떤 논리를 폈냐면 그거 북한 아무 힘 없지 않냐. 아무 힘 없으니까 그냥 기름 좀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거 진짜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협상용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는 평양 원산 라인을 이렇게 걷으면 그 이후로 전개된 남한의 어떤 민주화라든가 산업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물어봐야 돼.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과연 남한과의 체제적인 경쟁에서 완전히 낙오된 상태에서 괜찮았나? 지금 북한이 뭐 여기 있건 여기 있건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 지금 핵시설 다 있는데. 나는 이 과정도 틀렸다고 생각해. 이 과정도. 각 국가마다 어떤 정체성이 있어. 그 개개인들에게는 개인의 개성이 있듯이 국가에도 정체성이 있는데 미국이 마치 그 이상주의라는 그 괴물이 이상한 존재가 있잖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도 있어. 그 한국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한국 전쟁이 만들었다고 봐야 돼. 우리가 한국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혹은 한국 사람 대단한 것 같아라고 하는 거 어떤 특질이 있잖아. 그 특질의 상당 부분은 한국 전쟁이야. 이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당 깊은 집이라는 소설. 김원희, 나의 이제 문장 선생님이신데, 개인적으로 사사받았다는 뜻은 아니야. 저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거 보면 한국인을 이해하는데 좀 여러분들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저 마당 깊은 집이라는 소설을 보면 1954년도에 대구를 다루는데, 이제 생에 대한 진짜 무한긍정이야. 무한긍정. 우리의 선배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다는 아니야. 물론 이 어떤 민족적 특질인데, 생에 대한 이제 초긍정이야. 이건 초긍정. 그러니까 삶이 재밌고 놀이동산 가는 것 같기 때문에 긍정한다는 뜻이 아니야. 삶이 진짜 역같고 모든 상황이 진짜 추악한데 생존을 위한 생존인데 그거를 회의하지 않아. 그거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 조선 600년의 관념이 지배했던 나라에서는 한 번도 이게 국시가 된 적이 없잖아. 잘 살아보자. 근데 그게 모든 국민의 열망이었고 공식적인 국시였어. 배부르게 먹고 삐깔나게 살아보자. 이게 우리 되게 강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우리의 끔찍한 면이기도 하잖아. 그지? 엄치나 이런 말이 왜 그래? 무조건 드러내야 되잖아. 자랑해야 되잖아. 그치? 보여줘야 되잖아. 마당 깊은 집인데 엄마가 있고 누나가 있고 이제 주인공이 남일이가 있고 그다음에 전쟁통에 태어나가지고 얘는 좀 이게 전응아가 됐어요. 막내는 이 엄마가 센 과부고 이 실제 김원일의 자전적 소설인데 아버지가 그 지식인이니까 월북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에서 묘사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암시만 나와. 근데 엄마는 그냥 전쟁통에 죽었다라는 전제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센 과부인데 미싱 하나 돌려가지고 먹이는데. 그 미싱을 누구 옷을 그 당시에 미싱을 해준 거냐면 양공주들의 옷을 미싱을 해준 거야. 양공주들은 대구에 있는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들을 접대하는 접대부들인 거야. 그래서 그런 딱 구도의 이야기인데 새끼를 먹는 것 자체가 아주 전쟁이었던 때. 현대 한국의 가족과는 조선이 아니야. 전쟁 이후에 어머니들의 생존 투쟁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서 우리나라가 모계 사회가 돼. 사실 전쟁에서 남자들이 많이 희생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다음 세대에게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들의 그 국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지 엄마가 자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처절한 생존 투쟁이라서 이 한반도에 있는 특히 남한에서의 이런 그 가족이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모계 중심적인 사회가 되죠. 정서적으로. 그래서 한국의 페미니즘은 보편적 인권을 부르짖는 서구의 페미니즘하고 조금 달라. 그것이 이제 젠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데 남성에 대한, 오빠에 대한, 남동생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빠에 대한 영구 채권이 있어. 한국의 여성들은. 그게 이제 말이 좀 되는 게 어머니들이 엄청난 희생이 있기 때문에 1970년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여러 이야기가 조금 종합되는지 모르겠는데 1970년대 어느 택시기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포공항에서 한국인인데 건장한 청년이 택시를 잡은 다음에 안 되는 한국말로 강원도 어느 지역을 가자 그랬어. 아주 구체적으로. 철원인가 뭐 그럴 거야. 겨울에. 그래가지고 택시가 태우고 거기 갔어. 갔더니 잠깐만 있다가 나올 거니까 그냥 좀 기다릴 수 있겠냐고. 택시가 오케이 좋죠. 그래서 또 태우고 나오려고 서울로.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 아무것도 없는 산골에 가갖고 눈 덮인 산골에 가서 옷을 하나씩 다 벗는 거야. 팬티만 입고 눈밭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눕는 거야. 그리고 펑펑펑 우는 거야. 그 사연은 이래, 사연은. 전쟁 중에 겨울에 미군이 그 지역을 보는데 어떤 시체가 있는 거야. 근데 여성이었어. 옷을 다 벗고 있었어. 근데 그 시체의 품에 그 자기 옷을 벗어서 감싼 아기가 있었던 거야. 근데 아기가 살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미군이 그 아기를 데려가갖고 미국에 가서 키운 거지. 그 애가 이제 제가 입양하니까 아버지랑 엄마랑 생각이 참 다르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지. 입양하라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컸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네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줬겠지, 아버지가. 그래서 그 위치를 이제 아버지의 기억이 떠듬떠듬 해가지고 그 꼭 눈 내렸던 겨울에 찾아온 거야.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좀 각색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마당 깊은 집에도 나오지만 다 이 세대가 자기 엄마들의 피와 살을 파먹은 거죠. 그래서 생존한 거야.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술 먹으면 90년대 학번인데 이 다 큰 애들이 엄마 얘기만 하면 애들이 다 눈물 찔찔 짜고 그러잖아. 그지? 우리에게 그 엄마라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 세대만이 좀 다른데 마당 깊은 집이라는 김원일의 소설을 제가 권합니다. 모계사회가 된 거야, 그 이후로. 니는 위치에 사는 학생들과 처지가 다른 기라. 양친 부모 있고 집 있고 먹을 것 넉넉하니까 저들이 삼을로 뭐가 부럽겠노? 치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지겠지. 돈 있고 집안 좋으이 뭐 남보다 출세도 빨리 할 기라. 네가 위치의 학생들보다 갑절로 노력해서 어른이 되더라도 그 차이는 하나 달라지지 않고 지금 처지가 똑같으란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가뭄 심한 농사철에 농사꾼이 하늘만 쳐다본다고 어디 뭐 양식이 그저 생기겠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위치를 올려다보고 살게 되더라도 니는 니대로 어쩌든 힘 잘하는 대로 노력해보는 길밖에 더 있겠나? 낸사 이젠 너그 승재가 안에 잘 크고 남한테 눈총 안 받으며 사람 구실하고 뭐 그래 사는 길을 바라보고 살아갈 내리막길 인생 아닌가? 이 엄마가 미싱을 돌리는 엄마가 길라미를 시골에서 전쟁통에 있는 시골에 자기 친정에 맡겨놨다가 그래도 공부시키려고 중학교 입시를 봐야 되니까 데리고 왔는데 중학교 보낼 여력이 없는 거야. 근데 아무튼 뭐 중학교를 가긴 갔는데 야간 상고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낮에 이제 엄마가 돈 미천을 마련해주면서 신문팔이를 하라라고 생활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이제 엄마가 하는 대사인데 이 대사를 왜 내가 갖고 왔냐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 우리로서는 낯선 이상주의라는 게 있는데 위치가 이제 뭐냐면 주인집이야, 주인집. 주인집은 이제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그래가지고 미군들하고도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파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아래층에 여러 형태의 가족 구성들이 다 브로큰 패밀리들인데 온전한 가족은 거의 없어. 다 이제 브로큰 패밀리들이 여러 세대가 이제 아래채에 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위치에는 이제 거기서 자라는 학생들을 말이에요. 아래서 보면 끝없이 높은 위치의 아이들이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공부만 하면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애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읽다 보면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1954년도에 불과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신분제 속에서 600년을 살았던 민족이 이 평등의식이 어디서 나왔지? 이거를 보면 길라미 엄마가 야 너는 위체랑 팔자가 다르니까 너는 그냥 안분지족해 이렇게 들려? 아니면 이렇게 들려? 너는 출발부터가 다르니까 존나게 뛰지 않으면 넌 안 되는 거야. 죽으라고 뛰어 라고 들려. 전자 후자. 후자로 들리잖아. 이게 있잖아. 여러분들 너무 당연해.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고 있거든. 우리하고 일본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 끝까지 하는 거야, 게임을.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서 고등학교 나왔을 때 동경대 가고 자기 지방의 대학 간 애하고 딱 나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게임이 끝나. 일본의 소설이나 일본의 문학을 보면 그게 그냥 그렇게 묘사가 돼. 전형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은 설사 그런 구조를 하더라도 이 지방대 나온 애가 끝까지 비교해. 아파트 평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식이 어디까지 잘 됐는지. 그게 비틀린 형태라도 비교를 해. 그게 그래 우리의 정서고 우리의 문화야. 절대 인정 안 해. 죽을 때까지 안 끝나. 이 평등의식이 어디서 왔죠?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노비였어, 절반이. 그런 신분제가 완전히 뿌리를 내렸던 600년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와? 야, 위치하고 너하고는 있잖아. 출발이 다른데 이게 끝이 아니다. 하여튼 열심히 살아야 돼. 끝까지 달려봐. 죽을 때까지. 이런 거야. 일을 가는 거지. 놀랍지 않아요? 미국은 있잖아요. 그 이상주의를 좀 몽상적이잖아. 지금 막 미국 애들이 말하는 그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젠더 이슈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약간 종교적 수준의 이상을 얘네들은 사회에 실현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평등이야, 평등. 내가 보기에. 이 평등이 우리에게는 거의 관념적인데 실질적인 평등에 별로 관심 없어. 관념적이고 종교적인데 형이상학적인 평등인데 좋게 말하면 이게 우리의 힘이야. 역동성. 절대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열심히 사는 거가 되겠지. 이게 근데 선동되고 나쁘게 되면 엄청 사회를 파괴하겠죠. 마치 미국의 이상주의가 없으면 미국이 아닌 거거든. 또 그게 미국의 매력이기도 해. 미국의 얼굴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한테도 이래.
우리한테도 이게 있어. 이 평등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과제야.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재벌 2세가 일탈의 길을 한 걸 가지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불구불구 끓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 근저는 뭐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직장에서 끝나고 피곤할 때까지 와가지고 하겠다고 한 여러분 자체가 바로 이거에 실현하고 있는 거야. 길람이 엄마 말대로 낮에 신문 팔고 그지? 밤에 공부하는 거 아니야? 길람이 얘기야 그게. 놀랍지 않아요? 좋은 면도 나쁜 점 다 있는데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어떤 모습도 있는데 우리 엄마 세대를 보고 내가 이렇게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 아래 세대는 정말 이 세대에 비하면 정말 너무 쪽팔릴 정도로 나약한 거야. 그 여기서 말하는 위체 애들이 우리보다 못 산다니까? 소설 읽어봐. 그냥 밥 3끼 먹을 뿐이야. 그리고 그냥 학교 다닐 뿐이야. 신문 안 팔아도 되고. 지금 우리 애들한테 너는 내가 과외는 못 시켜주고 학원 안 보내지만 밥은 안 굶잖아. 그리고 일은 안 시키잖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하면 애들이 우리 아빠 엄마 최고 이래? 저 삶에 대한 초공정이 이걸 전쟁의 산물이라고 얘기하면 참 이게 좀 엽기적인데 무관하지 않다는 거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생에 대한 무한한 긍정, 초긍정. 우리 윗세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마당 깊은 집을 읽어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 갑자기 지정하다가 문학을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지만 미국의 이상주의가 어떤 그지 같은 짓을 했느냐. 그리고 여기는 아주 조직화되어 있는 공산 집단이고 민족주의 집단이기도 해. 여기는 아주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 불교 집단도 있었고 프랑스 식민지 협조했었던 우리로 치면 뭐 토착외국 세력도 있었고 친미주의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도 있었지. 카톨릭도 있었어요.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그런 온갖 잡탕이 남베트남을 이제 구성하고 있었는데 불교가 굉장히 들고 일어났을 때 이 고 DM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굉장히 세게 맞붙어서 막 분신하고 난리가 났는데 케네디가 보다 못해서 가르라고 명령을 내려서 밑에 군부두가 이제 죽여버렸죠. 지난 시간에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게 굉장한 악순환이에요. 굉장한 악순환. 키신저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왜냐하면 베트남 같이 이렇게 한 번도 국가 형태라고 갖춰져 있지 않았던 데가 여러 개의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연합적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서구적 민주주의라는 기준을 가지고는 화합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철권으로다가 그걸 억누르고 묶어야 돼. 미국이 여기서 늘 실패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성공한 적이 없거든. 시간이 많이 걸려, 네이션 빌딩. 먼저 국가 통합을 하고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권 생각하고 민주화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잖아. 우리가 다른 나라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잖아. 이승만도 불교 탄압했거든. 만약에 이승만 암살하라고 막 했다고 그러면 우리 개판되는 거야. 이 악순환 이걸 너무 잘하니까 이제 하노이가 계속 이제 사회 혼란을 이게 안정을 안 시키도록 이제 계속 베트공을 내려보냈지. 한반도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반도와 다른 게 라오스하고 캄보디아가 있었던 거야. 라오스하고 캄보디아에 미군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해군 세력이. 육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중립국가고 미세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국전의 기억 때문에. 이게 호지민 루트, 호지민 트레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를 지나가지고 베트공을 계속 내려보내서 1년에 미군도 많이 죽였지만 그 베트남의 공무원들 그냥 공무원이면 죽이는 거야. 2,500명씩을 사살했어요. 테러를 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지금 막 1년에 1,000명씩 암살을 당한다고 생각해봐. 뭘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생존의 어떤 협박을 받는 상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가 시민사회의 약속에 의한 중산층에 기반한 정당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그걸 요구한다면 그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그래서 닉슨이 했던 일은 중국하고의 대땅들을 진행하면서 캄보디아로 전쟁을 확장해서 닉슨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닉슨이 끝내도 불구하고 닉슨이 이제 욕하는 게 캄보디아로 전쟁을 확장했다는 것 때문에 욕을 하는 거죠. 저 호지민 루트레일 때문에 1978년에 닉슨이 이제 물러나고 한참 뒤죠. 옥스포드 대학에서 불러서 갔는데 그때 되게 재밌는 영상이에요. 가서 보면 닉슨이라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생각하시게 될 텐데 바깥에서는 이제 닉슨이 이제 악마하니까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시위가 계속 일어나. 너 나가라 죽어라 뭐 하는 거고 안에 이제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디베이팅 Q&A에서 왜 캄보디아로 그 확전했냐 그리고 후회하지 않냐 반성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닉슨이 캄보디아로 확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시아누쿠 국왕한테 허락받았대요. 닉슨 얘기는. 난 그거 처음 들었는데 관심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거기 캄보디아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북베트남 애들이 와가지고 공산 게릴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은 한국전하고 상당히 달랐어요. 그 도덕적 평판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참전을 했다가 도덕적 평판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한국전에서는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한국전은 미군들이 많이 희생은 돼 있지만 미국 내에서의 여론이 이제 안 좋았던 건 있지만 그것도 엘리트 사이에서 그렇고 국민 여론은 아직 되게 순진했어.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이겨야지. 왜 저 나약한 엘리트들 왜 지는 거야? 왜 교차 중공 빨갱이 다 때려잡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여론이었고 베트남 완전히 뒤바뀌죠. 이게 미국이야 할 정도로 완전히 뒤바뀌어서 무조건 철수해라는 것이 이제 학생들의 요구였죠. 베트남전이 시작하게 된 거는 한국전하고 달리 어떤 전격적인 하루가 있어가지고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씩 그 베트공들하고 싸우면서 베트공이라고 하면 이제 자생적 그 공산주의자도 있지만 주로 북베트남에서 내려보낸 남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릴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의 의식 때문에 수도 하노이를 조지거나 이런 생각을 잘 못했던 거예요. 공습밖에 안 했어요. 공습밖에. 그것도 중국하고 대탕트라고 나서 본격적으로 닉슨이 하는데 계속 남쪽에서 전선을 만든 거야. 그 중국, 우리 그 평양 원산 그 메가더 그 의식이 있어가지고. 메가더 같았으면 통킹만으로 막 들어가갖고, 북베트남의 한쪽 부분을 확 장악한 다음에 협상했겠지. 협상해. 이렇게 했겠지. 그러면 중국이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야, 중국. 또 중국? 안 돼. 그래서 남베트남을 이제 교전 대상으로 놓고 싸우다 보니까 계속 이제 헤맸던 거야. 그러니까 지정학적 아이디어라는 게 어디서 통찰을 얻었다고 고지골대로 하면 안 돼. 지리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후르쇼프라든가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전이 미국이 고전하고 있을 때 제3세계 혁명을 통해 산업사회를 포획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로 미국의 대통령들은 믿었던 거야. 중국이 참전하겠구나. 우리가 밀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상륙을 하면 참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중국하고 대땅트를 하고 나서 알았는데 중국은 내려올 생각이 없었어, 이 경우에는. 한국전하고 정반대야. 그러니까 역사의 아이러니가 메가더가 잘못해서 내려왔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냥 중국 내려오려고 했어. 근데 베트남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안 내려올 생각이었어. 미국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 에드가 스노우라는 대장정이라고 할 때 따라다니면서 했었던 영어로 모택동 전기도 썼던 그 미국의 모택동 바가 있어요. 저널리스트인데 중국이 골 때였을 때 그 에드가 스노우를 불러가지고 계속 중국은 미국에게 노란 소수건을 흔들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사람이 미국인이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야. 뭐 쟤는 원래 모택동 바니까. 그 매체가 잘못됐던 거죠. 1965년도니까 이미 뭐 베트남 초창기예요. 우리는 흰 소리를 하거나 공포로 쏘아대는 것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부대를 투입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모택동이 그 에드가 스노우한테 얘기를 해. 굉장히 암시를 많이 줘. 우리 안 들어가는데 베트남에. 그리고 베트남에 미국 니네가 난장판 치는 게 우리한테 나쁘지 않아. 우리 한국전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소련한테 너무나 많은 파일을 주었는데 동부 다 무너지고 중국까지 무너진 다음에 아예 한반도까지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는데 완전 우리 포위당했다는 공포감에서 참전을 했다면 베트남전은 정반대예요. 한국전을 교착시키고 나서부터 그 실제로 소련의 확장은 거의 차단을 했고 미국은 자신감을 회복했어. 그래서 과도한 자신감이 베트남전을 불렀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전의 교훈을 살려서 조율하고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상주의자에 놓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요. 전쟁이라는 맥락에서는 미세 조정이 안 돼.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한국전에서 그 2년 동안 휴전을 하기 위해서 그 의미도 없는 산악을 정복하려고 이렇게 죽었잖아. 그런 전쟁을 하는 그 병사들이 이건 사실은 그냥 전술적 차원의 어떤 게임이지 이건 전략은 아니야. 이거 한다고 나라 망하지도 않고 이건 다 우리가 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싸웠겠어? 그 싸움 하나하나는 거의 그 병사들한테 헌신과 목숨을 요구하지 않아요? 응?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 미세 조정이 잘 안 돼. 그러면서 이제 허우적대는 거예요. 또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한국전에서는 이제 현실주의로 돌아선 트루만 정부나 그걸 이어받은 아이젠하워 정부가 유화적이었지 여론은 강경파였어.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이나 소련이 보기에 지금 그래도 우리가 협상 파트너로 만나고 있는 얘네들이 그래도 나은 애들이야. 저 여론하고 야당 쟤네들은 더 끔찍해. 근데 베트남전은 정반대야. 정반대. 백악관에서 뭐 나가지를 못하게 시위대가 백악관을 점령하고 그런 일이 막 계속 벌어지는 거야. 무조건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시원 내 편 이렇게 되는 거야. 쟤네 뭐 거의 미국 붕괴되네. 모택동이 미국하고 대땅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택동이 주저해. 미국이 혁명으로 뒤집어질 것 같은데 저거? 힘은 미국이 공산혁명이 진행되는 거냐라는 걸 모택동이 호주의 공산당을 불러다가 물어봐. 미국이 이거 혁명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지금 우익이 장악하고 있는 모델이 우익이잖아. 우익이 장악하면 미국하고 지금 대땅틀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저 정부 무너질 것 같아. 혁명정부 들어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난리였어, 베트남 때. 그 와중에 닉슨이 이제 이 교섭을 이끈 거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은. 닉슨은 왜 이렇게 인정 못 받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닉슨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에도 있는데, 닉슨이 비밀주의자야. 결국 마지막에도 뭐가 문제였냐면, 백악관에서 계속 도청을 했거든? 도청이 녹음을 했어, 녹음을. 그건 아이젠하워도 했고, 그 전에 다 했어.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 파일을 내놓으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인가가 나와서, 그거를 내주기 싫어서, 결국은 그냥 하야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비밀주의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비밀에 휩싸인 사람이냐? 아니,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전략적으로 비밀주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미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알리면 적도 알게 되잖아. 그치? 캄보디아를 치기 위해서 중국하고 대땅틀 하려고 그래. 이러면 이거 전쟁 하나만 하잖아, 이러면. 그지? 그러니까 모든 게 비밀인데 언론은 하나로 알아내야 되잖아. 키신저가 국무장관인가 뭐 했을 때 키신저한테 자꾸 정보가 새니까 키신저 보고 네 밑에 있는 간첩들 좀 걸러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해서 키신저가 쭉 걸러봤더니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비서관과가 간첩이었어. 그러니까 키신저도 그렇고 닉슨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중국이라는 거인을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끝내려고, 영광스럽게 끝내려고 아주 모욕적인 상황이었거든. 영광 끝내려고 하는데 비밀주의를 선택할 수가 없어. 백악관 안에서도 몇 명만 알고 움직이고 막 그런 게 많았던 거야.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이렇게 비밀리에 가는데 중국도 비밀을 유지하니까 중국의 그 해양경비대가 이상한 비행기를 쏴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하고 대땅틀한 거거든. 이 닉슨의 비밀주의가 그 당시에 미국의 언론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동부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잭슨이안하고 손을 잡았죠. 그래서 잭슨이안은 무조건 야, 우리가 무슨 아쉬운 게 있어. 늘 와. 이런 거지. 그래서 파리에서 북베트남하고 합의를 했을 때는 북베트남은 이제 닉슨이 무서우니까 닉슨 저 새끼는 진짜 또라이다 저거 한다면 하는 놈이다 해가지고 폭격 더 하노이 박살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남베트남 괴롭히지 마라 해서 사인했는데 닉슨이 물러나고 나자마자 이제 의회를 장악한 그 이상주의자들이 온갖 이상한 법안을 다 만들어서 미군을 꽁꽁 묶는 법안들을 막 다 만들어서 포드가 제발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막 그 당시에 사정을 했는데도 포드 말을 듣나 포드는 선출된 게 아니라 악마인 닉슨의 부통령이었으니 넌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포드 말 안 듣고 해가지고 북베트남이 그냥 내려와요. 미국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내려와서 이제 동부 엘리트들이 그를 공격한 바로 그 지점, 그의 모호성, 바로 닉슨의 모호성과 비밀주의적 인격이 바로 그의 외교 전략의 핵심이다. 키신저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핵심인데 그거를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게 마지막에 이제 미군은 이미 없죠.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미군을 도왔던 사람들 이제 베트공이 내려오면 전부 부역자로 돼서 처단당하거나 이렇게 될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선택해서 헬기 저 헬기 몇 명이나 탄다고 저거 서 있는 거 보세요. 저 헬기를 마지막으로 떠나죠. 미국의 이익을 내세우는 대통령을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처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닉슨이 있었습니다. 닉슨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드물죠. 닉슨은 이렇게 말해요. 외교 정책이 우리와 다른 이들의 이익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에 기반할수록 우리의 역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는 약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관여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계에 관여되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다. 우리의 이익이 약속에 대한 헌신의 이유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싸우고 뭘 하더라도 그거는 모두 우리가 이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미국의 국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하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이상주의자들이 좌우 다 있어요. 근데 참 이거 싫어해.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 외교를 한다라는 것을 대통령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어느 정도냐면, 당연히 대통령 자기 나라 국익을 우선하는 거 아니야?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뉘앙스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모토가 되겠어? 한국의 이익을 위하는 대통령이 됐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 구호로 이게 마땅하진 않잖아. 생각해보세요. 아니, 당연한 거를 왜 얘기해? 미국에서는 그게 얼마나 안 당연하면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로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겠어. 2016년도. 사람들이 그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 텍스트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 폭이 되게 좁아서 그런 거야.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걸 트럼프 갖고 나왔을 때는 이거의 맥락, 저 당연한 걸 왜 들고 나왔을까? 미국에서는 저게 당연하지 않구나. 다른 나라에서 보세요. 나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정치 슬로건이 되겠어요? 이제 미중 간의 대땅트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핑퐁 외교를 아시죠? 일본에서 열렸던
탁구 대회 문화혁명 중에서 완전히 은둔에 쌓여있던 그 또라이들의 나라였죠. 완전히 가난하고 또라이인데 깡다구만 있는 중국이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났는데 그 일본인데 미국하고 한 판을 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선수권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못했더니 초대를 해. 미군 선수단. 그래서 중국에서 한 판 뜨고 나서 닉슨이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했더니 뭐 대통령, 주석께서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래? 뭐 해가지고 이제 탁구하는 사람들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다. 이 핑퐁이거든. 뻥이야, 뻥. 하나의 전 세계 사람들이 보도록 만든 하나의 어떤 스테이지. 연출, 모태똥, 배우, 닉슨, 저우한나이. 이렇게 정도 되겠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를 이제 걸러내고 진짜 역사를 보자면 뭐냐면, 닉슨이 포린 어페어즈라는 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고를 해요. 뭐라고 기고를 하냐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중국을 지구가족이라는 테두리 바깥에 영원히 놔둘 수 없다. 이 작은 행성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10억 개의 사람들이 분노의 고립 속에 살 곳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린 어페어즈. 이게 1967년이야. 1965년도에 에드가 스노를 불러서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하고 화해를 시도하고 우리는 베트남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 미국까지 와닿진 않아. 나중에 대땅 타고 나서 알게 된 거야. 모태똥은 1965년도부터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될 생각을 한 거지. 문화혁명이 얼마나 골 때렸냐면 그게 중등이들이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 중등이들이 학교 안 가는 파업을 한 건데 그래서 그 당시 총석이 유소기를 갖다가 빨개 벗겨서 죽여버렸잖아. 되게 잔인했어요. 그런 난리를 치었는데 얘네들이 반지성주의, 반주지주의 애들이지. 그래가지고 대사관을 외교부를 쳐들어가고 우리 중국은 외교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이집트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집트는 빼놓고 모든 중국 대사가 소환을 당해 중국으로. 본국으로 소환당해서 농촌으로 하방돼가지고 돼지 치거나 뭐. 그러니까 중국하고 외교적 라인이 없는 거야. 외교관을 전부 하방을 시켜가지고. 그게 문화혁명이에요. 외교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접촉이 있었고 닉슨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노란 선수가 흔들었는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마오쩌둥은 주자파, 자본주의를 요만큼이라도 옹호하는 애들은 다 때려 죽이라는 문화혁명을 지가 일으키고 문화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 모태똥이 문화혁명의 아버지인 모태똥이 주자파가 아니라 이거는 악마의 괴수인 닉슨하고 악수를 해? 그것도 먼저 청해서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거야. 오케이? 미국도 닉슨하고 키신저는 이미 중국하고 대땅트 하는 것이 이 체스판을 바둑판으로 바꾸면서 한판 승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베트남전에서 이렇게 하루에 300명씩 미군이 죽어가고 있고 그것이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걸 다 알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손을 들고 중국하고 대땅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우호적인 데서 편지를 주고받아서 초대도 받았는데 초대하는 문구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모태똥이 고안을 한 거지. 그게 핑퐁이에요. 그래서 초대한 사람도 없고 초대당한 사람도 없는데 자본주의 수계하고 공산주의 수계가 만나서 악수를 하는 거지. 그걸 위해서 핑퐁이 연출이 됐어. 자, 그랬던 시절이었다. 여러분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랬던 시절이었다. 키신저의 말입니다. 따라서 대치 상황은 양쪽 모두에게 말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바로 대치 상황 때문에 베이징에 오지 않았던가 말이다. 닉슨은 베트남을 넘어 미국의 시야를 넓히고자 했다. 또 마오쩌둥의 결심은 소련이 군사적으로 중국에 시비를 걸기 전에 망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양쪽 모두 현상에서 실패할 여유가 없었다. 거기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동맹은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국하고 중국이 만들어낸 세계예요. 지정학적으로. 그게 1971년도하고 2년도에 일어났어요. 우리 하마터면 북한 될 뻔했어. 이때 우리나라도 장기판에 올라갑니다. 키신저가 그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 비서관으로 중국에 급파됐어요. 비밀리에. 가서 저운나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위치는 항구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운나이가 그냥 미군은 거기 두세요. 중국하고 대땅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키신저는 너희가 원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리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번역하자면. 그랬더니 저운나이가 이게 더요. 그냥 한반도에. 그게 좋습니다. 왜? 중국의 나인메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련하고 일본이 손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자기네가 군대를 둘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힘이 약하거든. 미군이 있는 곳은 현상유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국한테. 한국전쟁은 그랬지만 베트남 때는 완전히 나라가 뽀개지기 직전이었던 미국이 한 번에 뒤집기를 하거든, 닉슨 때. 맥락을 바꿔요. 이게 참 천재들이 하는 일인데, 이 정치적 천재들이죠. 키신저하고 닉슨은 정치적 천재들이죠. 두 이 천재가 뭘 한 거냐면 체스를 두는 줄 알았던 거야.
미국이 첼스를 두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바둑으로 바꿔버렸어. 우리는 사실 바둑을 둔 거였어.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뒤집혀진 거야. 왕인지 뭐 그런 거 다 쓰러졌거든. 미국의 왕 뭐 다 쓰러졌는데 뭐 닉슨도 내려왔잖아. 내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트남전 이후에 만들어진 세팅에서 미국이 절대 강자가 돼요. 주은혜는 키신저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까지도 시진핑 주석 전까지 중국의 네파토리였어요. 세계를 향해서 중국이 이런 메시지를 냈었어요. 국제무대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을 두고 진정으로 긴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평등이란 기반에 서로를 대해야 한다. 이게 중국의 리더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랬죠? 사드 때? 너희 같은 소국은 우리 대국말 들어야 돼. 이 두 번째 중요하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서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강대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강대국의 반열에 애써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게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기 2012년도에 등장하기 전까지 중국의 국시 같았어. 계속 이 메시지를 발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시노 아메리칸 대땅트라고 그러는데 모택동은 사실은 미국하고 손을 딱 잡으면 미국하고 소련의 사이가 나빠질 줄 알았던 거예요. 국제적인 이 당시 플레이어는 딱 3명이었던 거야. 유럽도 아니야. 일본도 아니야. 소련, 중국, 미국인데 지금 미국이 혼자 코너에 몰려서 베트남에 발빠뜨려가지고 완전히 망신거리 됐고 나라 분열 직전이야. 오죽했으면 모택동이 저기 혁명 나는 것 같으니까 미국 혁명 나는데 좀만 기다려보자. 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어수선했어요. 완전 미국 끝났다라고 하고 있을 때 미국이 중국하고 또 손을 잡았네? 근데 모택동의 계산은 뭐냐면 EJ였어. 오랑캐리 싸우기 하려고. 미국하고 소련 사이가 더 좋아져. 이게 이제 이 삼각형의 어떤 그런 아트인 거예요. 소련은 유라시아 대륙의 자기네들의 서쪽 국경, 서유럽, 동쪽 국경, 중국과 한국과 뭐 일본, 양쪽의 적에 맞선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중국은 소련의 동진을 자신들이 지정학적으로 이익을 훼손한다는 걸 보면서 이해했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마음을 그 전에 먹었지만 이 씨앗은 언제 뿌려졌다고? 모택동이 소련을 엄청 좋아해서 일변도 정책이라는 말을 했어요. 일변도 정책, 일편단심 정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매분명 모스크바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등거리 외교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야마가 딱 돌았다고? 중국이? 한국전에 스탈린이 수전을 못하게 하고 지는 도와주지도 않고 계속 중국에도 소모시켰단 말이야. 열 무지하게 받은 것이. 29년대 우수리 강변에서 이쪽 극동 쪽에 있는 그 소련과 중국의 접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발생해요. 그리고 소련이 미국한테 의중을 물어봐. 우리가 핵으로 쟤네 좀 혼내주고 싶은데 니네가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했더니 닉슨이 내각회의에서 그러지 못하지. 우리는 중국을 소련이 침범하는 건 용인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 모든 대땅타 이루어지기 전이야. 소련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어서 이게 별로 이렇게 언론들이 가서 취재한 게 아니라서 알려진 게 많이 없지만 굉장히 치열했던 거는 사실이야. 중국이라는 저 거인이 자기의 이념적 동지인 모스크바를 버리고 미국하고 해나가야 되겠다. 세계 운영을 미국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정도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등소평이 아니야. 모택동이 이 생각을 한 거야. 소련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죠. 닉슨은 베트남전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주도권을 판을 바꾸면서 되찾았는데요. 닉슨은 미국이 빠진 지정학적의 체스판을 불현듯 바둑판으로 바꿔놨어. 바둑이라는 게 그렇잖아. 여러분 바둑 두면 알겠지만 하수들하고 이렇게 고수가 될 때 보면 막 집은 막 하수가 막 따먹는데 막 집 따먹고 봤더니 자기가 다 둘러싸여 있잖아. 그 가운데 이만큼 상대 집이 있는 거 아니야. 자기는 가생이 집만 이렇게 있고. 그지? 체스에서는 왕 작살내고 뭐 이렇게 작살내면 끝나는 건데 바둑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형세를 바꾸면 되는 거지. 미국이 바둑으로 바꿔버렸어 게임을. 그거를 미국이 굉장히 작작할 때 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이 코너에 몰렸을 때 브레즈네프가 그 닉슨을 대하는 태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친근해. 그지? 원래 미국의 외교관들은 중국하고 대땅타 하지 말라 그랬어. 소련의 심기를 건든다고. 우리가 만약에 중국을 끌어내면 소련이 막 응징할 거다 그랬는데 웬걸? 중국하고 손을 잡아버리자마자 소련이 더 미국하고 우리랑 놀자 막 이렇게. 그만큼 소련하고 중국이 서로 미워해. 왜 그럴까요? 지정학의 공리 때문에 그래. 뭐 그렇지? 제가 생각해볼 때 2년 빼놓고는 미국하고 별로 걸리는 게 없어. 중국하고 미국은 뭐가 걸렸을까? 1910년대 회담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였을까? 서로 대만 이야기는 안 하기로 되어 온 거거든. 저 닉슨하고 모택동이 만났을 때부터 대만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어. 모택동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만은 놔둡시다. 대만은 작은 이슈고 세계가 크죠. 왜냐면 그게 자꾸 우리랑 일본이랑 뭘 하려면 독도가 걸림돌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수상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야. 독도? 그거 뭐 작은 거고 그거 100년 후면 어차피 우리 거 되니까 100년 동안 그냥 저 상태 얼음땡 이렇게 한 거야. 모택동이 이렇게 얘기했어. 100년 후에 얘기하자. 100년 후에. 근데 소련하고 중국 사이에는 뭐가 길어? 국경 사이 진짜 길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화에 불과한 거야. 소련하고 미국 사이에서도 진짜 첨예한 이해관계 없는 거야. 근데 소련하고 중국은 막 국경선이 그렇게 긴데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 그러니까 소련하고 중국이 전부 미국하고 손잡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베트남에서 완전히 콧바트렸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가 어떻게 비밀로 해가지고 판을 딱 뒤집어 놨더니 그 판이 딱 한번 바뀌니까 바둑판이 돼가지고 미국이 집이 제일 많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카터가 이상주의로 회귀를 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레이건 들어오면서 바로 소련이 항복을 해버리는 거지. 지정학적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승부였던 거지. 멋진 승부예요. 다 지다가 9회까지 다 지다가 9회 말에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싸움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정학이라는 맥락을 읽어서 판을 바꿔버렸어. 체스판을? 야, 이게 원래 규칙이 막 왕 따먹는 게 규칙이 아니야 이거 집 늘리는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버린 거야. 자, 중국이라는 지정학을 봅시다. 중국 참 지정학적으로 냉혹한 곳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한데요. 나라가 두 개가 되게 비슷합니다. 크기나 이런 거 다 비슷한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차이가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지옥이야. 중국은 한국전쟁에도 목 대통령이 참전을 했지만 인도하고도 한판 했어요. 근데 인도하고 했다라는 걸 잘 되새겨봐야 돼. 인도는 반둥회의의 리더였고 간디라는 후광을 얻고 완전 신적인 존재였어. 못 살지만 영적인 곳이잖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네루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반둥회의를 1955년도에 반둥회의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하면서 소련하고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못 살겠다. 유럽 애들하고 일본 애들은 이제 제2세계, 우리 제3세계끼리 모여가지고 잘해보자 라고 한 게 반둥회의인데 거기 리더가 네루였는데 네루는 그 반둥회의에서 중국을 엄청나게 이렇게 중국이 사실상 리더, 보이지 않는 리더 반둥회의. 네루는 모택동 만나가지고 웃는 거 봐. 중국이 자기 형제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지정학은 형제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살아. 여기 아무도 안 사는데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영국이 힘이 셌잖아요. 그 국경선이 있는 거고 모택동은 청나라 시절의 국경선을 생각하는 거야. 청나라. 그러니까 거기가 이 분쟁 지역이 얼마나 넓냐면 투젠성 만화돼요. 사람은 안 살아.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인도군을 혼내줘요. 그리고 다시 후퇴하지. 네루가 쇼크 받아가지고 몇 년 못 살 그 다음에 죽어. 이거 거의 쇼크사야, 쇼크사.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믿어왔던 어떤 그 신념체가 무너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는 제국주의자들 때문이었던 거야. 제국주의자들이 악마고 제국주의자들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공산주의거나 이렇게 민족주의가 정말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거라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뭐 제국주의도 아니고 중국이 우리를 쳐? 이렇게 돼버린 거지. 지정학은 냉엄한 거야. 어떻게 끝났냐? 네루가 그렇게 경멸에 맞지 않는 미국한테 SOS를 쳐서 미국의 칠함대가 이 인도의 벵골만에 딱 항공모함 딱 갖다 대놓고 화해해라. 그래서 둘이 화해해. 베트남이 미국을 이겼잖아. 미국을 이기고 캄보디아도 괴뢰 정권도 세웠잖아. 그걸 소련하고 안보조약을 딱 맺었네. 바로 3개월인가 2개월 있다가 중국이 쳐들어왔어. 등소평의 중국. 중국은 사방이 적이야, 사방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중국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르지만 나라는 아무도 없다 생각하면 돼. 중국이 처해 있는 지정학적 현실인 거야. 그게. 중국 안 좋아해. 오래전부터 그랬어, 이거는. 자, 미국의 인도차이나 전략을 중국이 완성시킵니다. 등소평은 소련의 괴뢰로서 베트남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석권하는 것을 우려했어요. 인도차이나까지 내려와? 와, 우리 완전 중국 골로 가는데, 이거? 라고 생각을 진짜 그 공포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은 원래 저 사람은 은둔형인데 문화혁명 때 숙청을 2번이나 당하잖아요. 오뚜기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행정의 책임자로서 외국 여행을 딱 한 번 했을 거야. 이 여행이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미얀마, 네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은 2번 가고 미국 가서 순방하고 돌아와서 뭐 했냐? 베트남 공격했어. 왜 돌아다녔냐? 베트남 깔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자기 나라 밖을 안 나가고 은둔의 지도자가 되죠. 특히 그때 미국은 이상주의 정권인 카터였어. 카터한테 도움을 청해요. 근데 그것도 중국식으로 도움 청해. 도와달라 말 안 하고 칠 거다 통보해. 뭐 알아서 해라. 우리 그냥 뭐 네가 동의하면 안 하고 치는데 뭐 알려는 준다 했더니 카터는 우리가 뭐 도와줄 수는 없고 막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찰 정보에 의하면 귀하의 나라하고 소련 국경 지역에 소련군의 비상한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알려준 거야, 그치? 쳐도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중국은 소련에 비해서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베트남을 친 이유도 소련을 대신 친 거지. 한반도랑 똑같은 거야. 한반도를 치는 이유도 미국을 직접 못 때리니까 미국을 대신 친 게 한반도인데 베트남도 소련이라고 생각하고 친 건데 소련을 직접 못 치니까 베트남을 쳤을 때 자기 등에다가 소련이 국경선에서 밀고 내려올 거를 우려했는데 카터 대통령이 알려줘. 게다가 이게 참 고약한 게 뭐냐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 옆에 붙어있는 나라인데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닉슨이 확전했대잖아. 그리고 나서 캄보디아가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같이 공산화됐는데 크메르 루즈라는 아주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인면 수심의 동물들이 장악을 해요. 얘네들이 하여튼 문명을 다 파괴를 시키는 수준인데 악마들인데 얘네가 도저히 안 돼서 베트남에서 훈센 지금 총리죠. 내세워가지고 베트남 괴뢰 정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얘네를 내쫓거든? 인도주의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크메르 루즈가 워낙 개판을 쳤기 때문에, 킬링필드, 개판을 쳤기 때문에 베트남을 지원해야 되는데 등소평이 크메르주를 지원하고 있거든? 왜냐면 베트남은 소련의 괴뢰고 소련이 베트남을 통해가지고 인도차이나를 다 먹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카터는 인권을 내세우는 대통령인데 이 끔찍히 악마 같은 크메르루즈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설에 빠지고 실제로 지원을 해. 그게 지정한 게 냉정한 거지. 등소평이 왜냐하면 크메르루즈를 지원했고 베트남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다 먹는데 베트남이 소련의 오른파 엠팔이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미국이 갑자기 해준 거 없지. 정보 줬지 정보. 소련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우리가 정찰위성 봤더니 괜찮네 거기. 쳐라 이렇게 해서 등소평은 귀국하자마자 쳤어. 그래가지고 40만 군을 보내가지고 미군이 10년 동안 잃어버린 군인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썰이 있어요. 하여튼 개박살이 나. 누가 베트남이 아니라 중국이. 중국이 개박살이 나지만 전투에 질 뿐이지 중국의 의도대로 되는 거야. 결국은 소련은 자기가 군사 원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2달도 안 돼가지고 야, 너 누가 내 때리면 내가 너 내 개새끼 때려줄게 하고 정규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때렸어. 보고 있었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위신이 어떻게 돼? 개박살 났잖아.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호랑이 엉덩이를 만졌는데 안 물린 거야 호랑이한테. 왜 살떨렸겠어 그지? 호랑이 엉덩이를 한번 만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소련 내가 친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해가지고 쭉 돈 거야. 미얀마, 네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미국 가갖고 딱 하나 얘기한 거야. 베트남 친다. 그래가지고 베트남 엉덩이를 때리고 그게 소련의 엉덩이였던 거죠. 소련이 가만히 있었어. 지도를 봅시다. 자, 이게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장악한 다음에 캄보디아의 괴뢰 정권을 세웠어. 그랬더니 등소평이 미국에 가갖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남아있는 타일랜드라는 태국이라는 맹방이 위험하다 지금. 너 나 도와줘야 된다라고 한 거야. 우리가 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정보를만 줬어요. 저기 봤더니 괜찮더라. 야 소련 안 움직여 쳐라. 그래서 쳤어. 베트남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10년 후에 철수합니다. 자 등소평이 두려웠던 건 뭐냐면 소련이 이걸 다 먹는 거야. 인도차이나를 태국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장악하는 거야. 말레카 해협. 등소평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레카 해협을 장악하는 거야. 지금 말레카 해협은 실제로 지금 중국의 목줄입니다. 목줄.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목줄이기도 해. 근데 이게 좁은 해협이 말이야. 진짜 길잖아? 이 600km인가 그러고 이게 100km인가 인데 이 좁은 해협이 말이야. 전 세계 물류의 25%를 중국으로 가는 석유의 80%가 여기를 지나. 이거 차단되잖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단될 수 있어. 뭐 국가 간의 생션이라든가 해상작전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딱 3달이면 화장실을 못 써. 화장실을 못 쓰는 나라를 생각해야 돼. 화장실을. 날면 화장실 못 쓰는 거. 그럼 석유가 없으면 화장실을 못 쓴다는 거 몰랐지. 아파트에서 화장실 쓰려면 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어디서 써? 야산에? 우리한테도 너무 중요한 곳인데 지금 미국이 싱가포르랑 같이 순찰을 하죠. 미국이 이 순찰을 그만둘 때가 올까요? 미국이 인도차이나에서 콧바트리고 헤맬 때 소련이 그 꿈을 꿨나 봐. 난 잘 모르겠어. 등소평 그렇게 중국의 지도부는 이것만 생각하면 막 압둔한 거지. 소련이 가뜩이나 국경에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인도차이나 반도 해가지고 말레카해협까지 장악을 해. 여기는 막 다 친소적인 어떤 성향이 많아. 반동의 자체가 친소적이거든. 그렇지 않아도 친소적인 애들이 잔뜩 있는데 여기까지 소련이 영향을 미치면 완전히 쟤네가 살리고 싶을 때 살리고 죽이고 싶을 때 죽이네 우리를. 안 되겠다. 호랑이 엉덩이 만지러 가자 해서 이걸 친 거야. 소련을 기들여야 되겠다. 약자일 때.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근성이 약자일 때도 강자한테 기가 안 주고 강자를 길들인다 이거지. 얼마나 미국이 놀랬으면 한국전에서 한 거를 안 하려고 베트남에서 강박관념처럼 그걸 하다가 또 실패하잖아. 그지? 중국이 참전할 줄 알고. 중국 대단한 나라죠. 말레카 해협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한 중국은 강대국이 될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슈퍼 강국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이 뭐 차단해버리면. 그래서 중국의 로망은 태국한테 얘기해가지고 여기다 해협을 놓는 거거든. 여기 쫙 자르자. 태국이 안 해준다 그랬어. 근데 인도랑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인도랑 사이 안 좋아 중국이.
인도 해군한테 여기서는 깨져. 중국 해군이 인도 해군하고 여기서 싸워? 그럼 미군이 쓱 여기서 막아주는 거야. 그러면 중국 해군은 바리바리 쌓고 간 것만 가지고 가서 싸워야 돼. 그 해군이 바다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 한국 아무 데도 없는 거 한국아. 인도는 자기 본토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고. 여기서 어느 인도한테 안 돼. 인도 최강이야. 지정학적으로 있잖아. 미국이 없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입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인도야. 인도랑 잘 지내야 돼. 하여튼 여기랑 여기에서 인도가 최강이야. 왜냐면 지도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바다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막혀 있어. 다. 병참이 뭐다 일로. 인도만 다 자기나 땅이야. 다 자기네 땅. 좀 뭐 가다가 좀 배가 고장났어. 그러면 들려서 수리하고 가는데 다른 나라는 고장나면 그냥 가라앉아야 돼. 가라앉아야 돼. 대단하죠. 그래서 중국이 여기다 파키스탄에 과다르포트라는 데가 이게 천연의 항구인가 봐. 바다가 깊어서 큰 배들이 올 수 있나 봐. 여기들 개척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렇게 파키스탄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자기네 그 신장 위구르까지 올라가래. 이 전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신장 위구르도 확보해야 되고 신장 위구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정학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파키스탄도 중요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미국이 막아도 미국이 여기를 차단해도 그리고 인도가 말 안 듣고 여기서 깽판을 쳐도 우리는 바로 석유 갖다가 탁 대고 쏙 계속 하겠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가 석이 많은데 중국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지정학 모르는 사람들이야. 중국하고 소련은 그 냉전 때도 이념이 있을 때도 미국을 믿지 소련 안 믿어. 소련도 미국을 믿지 중국 안 믿어. 이런 게임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대땅tel 해가지고 세계를 운영해서 바둑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소련을 제거했어. 소련이 제거되면서 세계는 다시 불안정해진 거야. 왜 그럴까? 공동의 적이 없어졌잖아. 공동의 적이 없어졌으니까 모두 없는 거야. 협력의 이유가 없어진 거야. 근데 어영부영 왔어, 지금까지. 이것도 기적이야. 지금 이혼 절차를 세게 밟고 있네, 이 두 나라가. 우리는 결혼한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엄청 가까웠던 거야. 한반도, 미국이 냉방이라고 하는 피를 했던 한반도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할 정도로 미국하고 중국이 현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혼해.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이혼 절차를 벌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주는지를 이해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아무튼 근데 무섭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야 여기 이거 안 되겠어. 여기 해야 돼. 이게 될까요? 가스는 되겠지. 가스는. 물류는 어떻게 될까? 물류는 북극 항로. 지구 온난화가 또 이제 변수야. 그래서 그 북극 항로가 열리거든. 북극 항로. 그래서 이 지리하고 정치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비트코인 얘기하다 왜 여기까지 왔냐라고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비트코인 얘기는 다음 주 아니라 다다음 주쯤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중국 얘기 좀 더 하고 현대를 이끌고 왔던 통화 시스템, 국제 통화. 이 와중에도 또 무역하고 했잖아. 그러면 어떤 이렇게 싸우면서도 통화 시스템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궁금하잖아. 그런 거 한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지정학적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뭐 이러면서 이제 후반기로 가는 거.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네.